KF-21 유도 추격 미사일 미공군 충격. 미국 언론 한국 진짜 해보자는 거야. 압도적인 미친 화력의 유도미사일 탑재. 이날 방추위에선 단거리공 대공 유도탄 투 사업도 확정됐다. 국산 KF-21에 탑재된 독일간 아이리스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6,615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A&D 주관하에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내년 예산으로 착수금 5억 원이 배정된 상태다. 체계 개발이 진행되면 시제품을 제작할 업체를 경쟁 입찰로 결정한다. 다만 KF-21에 시제품을 체계 통합하는 작업을 맡을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시제품의 특성을 세세하게 파악해야 기체와의 체계 통합이 가능한 특성 때문이다. 현재 KF-21은 한국형정 밀유도 폭탄, KGB,과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제외하면 외국산 항공무장을 쓰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쓰는 아이리스트는 사거리 25km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하지만 아이리스트는 2005년 전력화됐다는 점에서 2040년대 이후 공중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유럽에서도 아이리스트를 대체하는 신형 미사일 개발이 거론되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이드는 공대 공공대함 공대지 무기를 국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사업 의결 전부터 미사일에 사용될 데이터 링크, 탐색기 등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넥넥손 등 국내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핵심 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검증을 마친 뒤 체계 개발에 응용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 기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단거리공 대공 유도탄은 미국산 AIM-9X 사이드와인더 최신형과 유사한 개념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핵심 기술들은 발사 전 자동 포착 및 발사 후 자동 포착 능력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발사 전 자동 포착은 미사일이 탐색기를 사용해 표적을 탐지 추적한다. 이후 표적을 향해 발사된다. 발사 후 자동 추적은 미사일을 쏘면 전투기가 데이터 링크로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같은 성능을 통해 KF-21보다 낮은 고도에 있거나 후방에 있는 적기를 공격할 수 있다. AIM-9X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췄다. 의 가장 큰 특징은 발사 전 자동 추적, 로비엘, 발사 후 자동 추적, 로엘, 기능이다. 2009년에 나온 블록2는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서 쏜 뒤 자동 추적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가시거리 밖에서도 공격이 가능하다. 중국 공군의 전자전 시도나 고기동 비행에 대한 대책도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 전투기가 미사일을 회피하고자 섬광탄을 터뜨리면 미사일이 적기를 격추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 성장을 거듭하는 중국의 전자전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J-16처럼 스텔스 전투기가 난도가 높은 수준의 고기동 비행을 하면서 미사일 추적을 따돌리려고 할 수도 있다. 초고기동이 가능하도록 운동 성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다만 미사일 개발과는 별개로 KF-21과의 체계 통합 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단거리공 대공 유도탄은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는 공대공 미사일이다. KF-21도 첫 국산 전투기다. 전투기와 미사일 간 체계 통합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사례다. 충분한 운용 경험과 기술적 검증을 확보한 전투기와 미사일을 결합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F-15K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체계 통합하는 것도 3년이 소요됐다. 수년 안에 KF-21의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체계 통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더해진다면 기술적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는 더욱 불확실해진다. 미사일 시제 제작을 맡을 국내 방산업체도 전투기에 미사일을 체계 통합한 경험은 거의 없다. 아리스트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미사일 제작사가 수많은 체계 통합 경험을 지닌 독일 딜 디펜스나 유럽 은비다이였지만 국내 업체는 이 같은 경험이 매우 부족하며 해외에서 기술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미사일의 개발과 더불어 KF-21 체계 통합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 중국 러시아 드론 생산 지원, 서방 부품 밀반입 거점. 유스뉴스와 인베스팅닷컴 등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대외정보국은 이날 내놓은 연례 국가안전보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러시아군이 필요에 입수하려는 군사 관련 첨단 이중용도, 부품의 80%를 현재 중국에서 서방 제재를 피한 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매체는 러시아군 무기에서 발견된 서방 부품 중 약 60%를 중국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외정보국 카우포로신 국장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관심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에 지는 걸 저지하는 데 있다. 러시아 패배가 중국의 최대 라이벌인 미국의 승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에스토니아는 특히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러시아를 자국 안전보장의 주된 위협으로 간주하고 러시아군 전력 동향을 예의주시해왔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드론 부품을 확보할 수 있는 자국 내 대안이 없는 탓에 서방 제품 조달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상호 협력과 민간 기업을 통해 이중 사용 가능한 부품을 몰래 넘겨주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3. 의북 평양 무인기 UN 조사 요청, 외교부 정치화 반대.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둘이로서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카오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기라면서 나아가 북한은 국제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 항공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 실시를 요청했다. 시카고 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는데 제8조의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 조약을 맺은 나라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유엔 기구로 가져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계엄 이후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북한이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무인기가 남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와 있다. 북한은 앞서 한국이 지난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에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고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비라,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제기한 요청에 대해서도 이카오의 진상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북한이 남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당시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국제법적 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4. WWE 중 항모에서의 야간 작전 1. 용감한 늙은 조종사 1943년 11월 타라와와 막힌 섬점령 작전 때 미해군 항모들은 일본 해군 폭격기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렸음. 그러나 신형 SM 레이더의 정확한 유도를 받은 F-6F 헬캐트 전투기들이 내습하는 일본 폭격기들을 모조리 사냥.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낮의 경우. 밤에 날아오는 일본 폭격기들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었음. 당시에도 이미 공대공 레이더를 장착한 야간 전투기가 활약 중이었지만 레이더를 장착하고 그 레이더 운용병을 태워야 했던 당시 야간 전투기들은 예외 없이 모조리 쌍발 전투기 혹은 쌍발 전투기로 개조한 폭격기. 항모에서는 이런 쌍발 항공기를 운용할 수가 없었음. 쌍발 항공기 특성상 날개폭이 너무 긴 것도 문제였지만 이착함하는 데 필요한 최저 속도가 너무 높았으므로 짧은 거리에서 이착함해야 하는 함재기로서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 WWE 중에 사용된 함재기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그러먼 TBF 어벤저 내격기. 날개폭 16.5m. 저렇게 날개를 접은 상태라면 폭이 5.8m인데 그렇게 접고서도 USS 엔터프라이즈처럼 꽤 큰 정규 항모 갑판이 그리 넓어 보이지 않음.